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어제 국정감사 첫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질의를 강행했고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킨 가운데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대놓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일은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증 고발에 대해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국감 상황은 어땠을까요?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기흥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14개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법무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열렸는데 첫 국정감사, 어제 있었던 첫 국정감사는 여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민주당은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범죄, 산업재해 근절 등 국익,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는 외국인 혐오의 거짓 선동을 규탄하고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회의장에 강제로 구금시켜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찌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떤 독재 정권에서도 이러한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그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제 국정감사 많이 열린 것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막 채널 돌려가면서 보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느 국정감사 좀 주목하셨고 또 총평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사실 가지. 이제 여야가 굉장히 강하게 맞부딪혔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법사위였던 것 같습니다. 법사위, 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호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국민의힘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 있는 답변과 진실을 요구했던 민주당이 맞붙었던 장면이 좀 기억에 남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워낙 캄보디아에 이제 우리 한국인들 납치 혹은 살인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책을 급하게 마련해야 된다. 신속하게 본국으로 송환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보다 주도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여야가 그래도 일치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 외통이 주로 또 주목하신 것 같고요. 김 대변인께서는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 법사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했고 국회에서 취재를 했는데 어제 같은 상황은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상대를 공격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건 나름대로의 어떤 팩트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야말로 겁박.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 20대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돼서 고문당해서 끝내 숨지었는데 사실상 어제 법사위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실상 감금돼서 조리돌림 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유죄 판단,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그 재판 관련해서 사실상 무죄를 변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왜 국회의원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노릇을 하느냐. 네. 그렇다면 피고인 이재명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입맛대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저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 쪽에서 있던 분, 지금은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어떻게 보면 친일 사법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두 분 공이 법사위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법사위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정쯤에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이견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자, 특히 민주당에서 제기한 회동설이랄지 뭐 사적 만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질적으로는 결국 이 회동설의 의혹의 뿌리는 결국 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기까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사건, 그것도 대선 후보와 직결된 사건에 대해서 대선 직전에 사법부가 정면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회동설이나 사적 만남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입장 표명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저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했었어야 됐는 건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고 심지어는 지금 뭐 기록을 언제 받아서 언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로그 기록을 공개를 해달라. 이게 법관들이 1심과 2심의 어떤 결론이 판이하게 달랐던 사안 그리고 7만여 쪽이다 되는 그 기록을 다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판결로 말을 하는 것이다. 헌법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이례적이었고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행정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명시적으로 없었던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뭐 입장문 형식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지만은 어제 육성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제 있었던 그 마무리 발언에서의 어떤 해명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 앵커께서도 네. 기자 아닙니까? 네네.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한다고 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판결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면 대법원장마저도 위축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대법원에서 80페이지인가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여기에서 알려진 바로는 이미 3월 26일 날 항소심이 있고 상고되지 않았습니까? 3월 28일 이틀 뒤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1차 심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9일 뒤에 5월 1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알려진 거와 달리 3월 28일부터 심리가 시작됐다는 게 팩트입니다. 이거를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자료를 보냈고요. 그 법사위원장 개인한테 보낸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참 재미있는 게 법사위원장께서는 여당 측 국회의원들만 공유를 하고 이거를 외부에 발설을 하면 안 된다는 신신당부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원하는 진실은 이게 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했던 박범계 의원께서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판사 시절에 일주일에 수만 페이지를 본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대법관들이요. 예. 1인당 하루에 봐야 될 분량이 10여 건이 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달에 4천 건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30일 했을 때는 한 수십 건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페이지를 1페이지부터 전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재판 연구관들이 도와주고 그 쟁점을 정리해 준 걸 가지고 하는 거고 대법원은 1심, 2심,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고 해서 어떤 사실관계는 다 다툼이 끝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 전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이게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처음에 5월 1일 날 이거를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무죄다. 내가 알아봤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당시에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마저도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뒤늦게 사후적으로 이게 뭔가 음모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건 말이 맞지 않다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때는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주장이 아니라 맡기면 될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촘촘히 좀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한번 다뤄보죠. 여당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그 부분이 판결이 나기까지의 시간에 6만여 쪽의 자료를 다 볼 수 있었느냐. 그렇다면은 언제 봤느냐 이 부분일 텐데 당시 대법원의 주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그리고 이틀 뒤 말씀하신 그 3월 28일에 대법원이 접수를 하고요. 4월 22일에 보신 것처럼 소부에 배당을 했다가 그날 같은 날에 이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22일과 24일에 두 차례 심리한 뒤에 5월 1일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회의 이후의 선고까지는 9일이었고요. 관련해서 지난 5월에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요 6만여 쪽을 스캔해서 다 봤다라고 했다가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는다라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 제출한 서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합의체에 배당되기 전인 3월 28일부터 자료를 검토했다라고 이제 서면 답변이 제출됐는데 근데 사건 기록 인계일은 4월 22일로 확인됐고요. 그렇다면 인계 전에 이 기록을 봤다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계속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네. 처음에는 3월 28일에 이제 미리 다 봤을 거다. 그때부터 보기 시작을 했고 기록을 볼 시간이 충분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또 막상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대법 판결문에 나오는 그 판결문에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뭐 판결문과 공판 기록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판결문에 나오는 빠른 시기가 3월 28일이 맞냐라고 했더니 단정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일단 앵커께서 언급 주셨듯이 대법원 공식 문건에는 기록 인계일이 4월 22일로 돼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뭐 미리 이제 뭐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기록이 좀 올라간 것 같은 그 비고란의 메모가 저렇게 이례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저거는 언제 어떤 경위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것도 첫 번째로 문제고요. 두 번째로 이 사건이 대법에 접수가 된 게 3월 28일입니다. 예.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처음에 언급했던 숫자죠. 근데 사흘 후에 그러니까 사건 기록을 담당하는 기록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록 담당 재판부에게 사건 기록이 전달이 된 날짜가 3월 31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 개의 날짜가 나오는 거죠. 네. 공식적인 문건에 인계됐다라고 나오는 4월 22일과 이미 그 앞전에 3월 28일,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 사건 기록 담당 재판부가 지정이 되고 지정 판사가 생기고 거기에 기록이 넘어가는 날짜가 3월 31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 기록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해진 게 3월 31일인데 다른 이 판사들이 과연 이 기록을 미리 받아서 비공식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과연 가능했는가? 혹은 그렇게 처리해도 됐을 일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우 의구심이 남기 때문에 네.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며 이 부분은 민주당이 거짓된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고 대법의 답변서 역시도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말이 계속 바뀐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소부 배당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들 보면 소부 배당 그냥 소부에서 한 게 아니라 전원 합의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통상도 당연히 유력한 야당의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소부 배당이 아니고요. 소부 배당이 아니고 전원 합의체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 지금 알려진 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28일 날 그때부터 사실상의 심리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알려진 거는 4월 22일 날 소부 배당이 됐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기록은 보고 1차 때 만나서 심리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심리하기 전에 그날 기록을 보고 심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 봤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말끔하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 분도 14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한 거고 만약에 이 12명의 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 성향을 굳이 따진다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도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한 말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질은 뭐냐? 자꾸 언제 봤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법관들이
이거를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1심과 2심이 굉장히 교차했고 큰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데 공감을 잃었다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또 말이 예. 바뀌었던 부분이 이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원래 소부에 배당이 된 다음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국회에 출석했을 때는 천대엽 처장이 뭐라 그랬냐면 사건을 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는 거는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4월에 대법원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재명 후보 측의 이 상고심 답변서 제출 이후에 그 다음에 대법원 2부에 먼저 배당을 했고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 결정으로 곧바로 전압에 회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직권으로 한 것이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네. 그러니까 주체가 천대엽 처장은 대법관 전원이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에서는 조 대법원장 결정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대법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럼 이 3월 28일이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갑자기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석연치가 않은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개의 날짜가 교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것은 이게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기록이 미리 전달된 정황이 그 비고란에 보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법원 내규 6조에 비춰볼 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 기록을 인수하거나 인계할 시에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내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규를 패스를 하고 어떻게 보면 초월을 해서 특정인과 관련된 그것도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인계 인수를 받아서 이 부분을 미리 사전 검토를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이며 이것은 규칙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본인들이 정해둔 절차와 이 내규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영역들까지도 했는가 이런 게 사실은 의문점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물론 대법에서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인계를 받아서 이 부분을 미리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건 이례적일 수밖에 없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건 이 지금 공식적으로 대법원장이 어제 법사위나 내일 있을 어떤 현장 법사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사례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누구든 불려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대법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본 80페이지에 가까운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그때 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뻔뻔한 거짓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 요구하면 거부하고 말이에요. 되도 않은 이유로 가서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로는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한 의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 법사위의 광경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쳇바퀴 돌듯이 공방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고 이런 굉장히 좀 불필요한 공방들이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자리에서만큼은 명확하게 책임감 있게 답변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양상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국정감사 기간에 공직자들이 국회에 나가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국무위원이나 각 기관장들이나 증인들이 나가서 국회에 나가서 최대한 성실하게 진실을 담아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그러니까 최대한 진솔하게 증언해야 된다. 국정감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직자들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목적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들을 염두에 두고 또 하나가 어제 법사위에 있었던 바로 보신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시는데 김 대변인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시점상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저는 참 큰일 날 소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출 권력이 입법권, 그러니까 임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 사법부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상 하셨는데 그 이후로 민주당이 사법부 공격이 굉장히 노골화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체 이탈 화법을 너무 잘 쓰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본인 전과 사범에 검사 사칭이 있습니다. 사칭이 뭐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설 유표죄, 공표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뭐냐? 유죄입니다. 그렇지만 고법에 가서 100대 맞을지 200대 맞을지만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본인 유죄 받았거든요. 그리고 위증 교사 관련해서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남 얘기하듯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국민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공직자들이 나와 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국정감사 때 거짓말 하기 전에 제가 볼 때 꼭꼭 숨겨놓은 어떻게 보면 김현지 총무비서관 관련해서 부속실장 관련해서 나와서 아니 대법원장도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봤으면 이게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개 실장이란 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혹 앞에 그렇게 꽁꽁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 분이 각기 다른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쌍방울 대북수사 번복과 관련해서 여야 간 공방이 있었습니다. 관련 발언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박상윤 증인. 예.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관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로 연락도 했다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뭐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감찰부가 단순히 뭐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 이걸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어떤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고 하면 뭐 당연히 수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예.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선임에 개입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첫 변호인이었던 아마 설주환 변호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부속실장이 연락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증거인멸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국정감사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야당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부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뭘 밝혀야 되냐면 결국 이 부속실장의 업무에 충실했는가, 뭐 사실은 좁혀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그것보다도 통상적으로 뭐 총무비서관직을 수행할 때에는 뭐 대통령실의 뭐 이제 비용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따져 묻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 부속실장이 되신 지 일단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부속실장의 업무와 관련해서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미 뭐 주진우 의원 외에도 지금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서 최소 6개의 상임위에서 증인 신청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보면 뭐 이런 겁니다. 뭐 대장동 아파트 뭐 자금 출처 네. 이런 거를 묻겠다고 이제 부르겠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뭐 대통령의 예능 출연 관련해서 따져 묻겠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현지 그 실장께서 총무비서관이었던 시절에도 지금 이 시절에도 뭐 필요하다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야당 측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그 질문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좀 묻고 싶어요. 그게 네.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본인은 공직자시잖아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공직자로서 좀 부당한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권력을 사용했는가, 그것이 드러난 바가 있는가, 혹은 위법적인, 뭐 예를 들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매간매직을 했다라고 한다던가, 여러 면에서 공직자로서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위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혹은 의혹들을 생성을 하고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그렇게나 가깝다더라. 만사현통 프레임을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의미가 없고 사실 국민들의 세비를 낭비하는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농해수위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 뭐 국감에 출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쟁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뭘 묻고 싶은 것인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선적으로 예. 김현지 실장이 네. 사실상 저번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할 때 전화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강선우 의원이 그때 김현지 실장한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상급 이하, 2급 이하 행정관의 어떤 인사를 담당하는데 장관 후보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일까? 본인의 권한 밖에 본인의 어떤 지위 이상의 것, 권한 이상의 것을 행사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농해수위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요. 요번에 요번에 산림청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김인호 씨라고 하는 분인데 예. 그분이 성남의제 21에서 한 7년 동안 김현지 실장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가 어디 있었냐? 성남시청의 시장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그 당시에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를 성남의제 21에서 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이런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는 보수적으로 비판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예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번에 산림청장의 그 김인호 씨가 어떻게 보면 임명되는 데 있어서 김현지 씨가 어떤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어떤 특활비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떤 내용인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실세라고 하는 그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학교가 어디 있는지, 지역 어디에서 태어나고 그런 것들. 그걸 왜 묻냐면 아까 유력한 어떤 실세라는 사람이 모든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본인이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참 안타깝게도 학연과 지연에 얽혀 있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김인호 씨가 산림청장이 임명되는 데 과정에 있어서 김현지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연히 묻는 거는 국민적인 어떤 궁금증이자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 뭐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기류가 좀 잡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당의 입장으로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김병기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이시기도 한 원내대표께서 어떤 정쟁거리로 증인을 이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출석할 것이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고 여러 면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운영위원장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최소 6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계속해서 부르려고 하고 그리고 일종의 김현지 실장에게 뭔가 묻는다라는 목적보다는 오로지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목적, 정쟁의 목적으로 김현지 실장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은 협조해 줄 수 없다라는 선은 분명히 그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 좀 짚어보고 싶은 건 물론 뭐 윤석열 정권 때 그런 게 많았죠. 검찰 출신의 인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요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정됐다라는 소문이 들린다든지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요직에 포진해 가는 걸 우리는 봤고 그 실체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고 대통령실의 실세다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는 말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수사 대상이고 재판을 곧 받게 될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 도 아니었지만 영부인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관계였고 심지어 종교와 정치의 유착 관계 그 가운데에서 이 어떤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이른바 비선
의혹이 나올 수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보직을 갖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보좌를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이 둘의 인연 때문에 그럼 김현지 실장은 절대 공직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저는 이런 의구심도 들어서 네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만사현통이다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좀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제가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재 씨가 이번에 보면 이화영 관련해서 변호인을 바꾸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재판이 중지됐습니다. 언제든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화영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화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의 유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재판에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보좌관이 감나하라 배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렇다면 단순히 이게 대북 송금뿐만이 아니라 여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재판, 다른 사람이 재판받고 있는 백현동이든 대장동이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다 관여를 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관련 내용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경우는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선 첫째로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그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해당 영상에는 그 육성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영상 옆에 있는 어떤 메모 관련된 형식의 내용들은 이제 특검 측에서 이제 짐작되는 부분을 기입한 것이고, 우선은 뭐 한 전 총리 영상 중에서 손에 어떤 문건이 이제 있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이렇게 같이 보는 모습이 있는데, 이 영상 전체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예. 거짓말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전 총리가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계엄에 관해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양복에 서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은 정신 없었고 끝까지 막으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도 그랬고, 방금 이제 봤듯이 총리로서 무슨 역할을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본 저 모습은 한 전 총리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적극성, 네. 단순히 무력하게 윤 전 대통령이 그냥 막무가내로 해서 뭔가를 했다.
그냥 지나간 상황 속에 있었던 한 명의 조연이 아니라 사실은 주연이었던 거죠. 한 전 총리가 직접 문건을 보여주고 일단 대통령실을 들고 나왔고 들고 나와서 그걸 뭐 보여주고 넘겨주고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장기간 동안 또 상의를 하는 모습. 심지어 또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그 부분에도 관여한 혐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엄을 몰랐던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결국에는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이것을 잘 실행시키기 위해서 도왔던 공범으로서 역할을 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한 전 총리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성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셨고요. 김기흥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성민 최고의 말씀대로라면 위증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적으로 이 영상에 예. 드러나지 않는 것 중에서 제가 다른 영상을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수가 좀 적을 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리를 뜨려고 하니까 국무위원들이 좀 말리는 그런 어떤 영상을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편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날 그 시간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편집이 됐기 때문에 그 편집이 되고 그거를 법원에서 영상을 틀었을 때 네. 그거를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선입견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특검의 주장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미 소거된 상태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특검이 주장하는 바가 좀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좀 그쪽에 조금 뭐랄까요? 그쪽의 어떤 목소리, 주장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쪽으로 좀 갈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조금 전제에 두고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그날의 국무회의가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물론 의미 없기 때문에 네네. 물론 앉아서도 경론이 오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들어오는 상황만 봤을 때는 의외로 그거에 대해서 뭔가 거부하거나 그런 것들이 몸 동작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사실상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나 여러 국무위원들이 난 반대했다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무력화시킬 만큼의 영상으로서의 어떤 증거가 있느냐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얘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기흥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